이번엔 앞서서 살펴본 참여예산제의 어떤 맥락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구조나 혹은 경기도 재정의 어떤 특징들,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살펴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참여예산제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참여예산제를 많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 이렇게 보면 참여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공동체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아니면 근대화의 어떤 수단으로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6가지 정도의 유형이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6가지에 머무르겠습니까? 더 많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경기도의 참여예산제가 무슨 유형에 속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그림에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예, 이 화살표가 뭐냐면 변화하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초기에는 공동체 발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참여예산 제도가 점차 그 제도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도입되면 고정되는 제도가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바뀌어 나가는 제도다라고 하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한국의 경우에도 원래 한국에서 도입됐던 참여예산 제도는,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2011년도의 참여예산 제도는 재정의 통제 수단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될 때 당시 집권 여당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나 혹은 재정민주주의나 사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해 소위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2011년도 참여예산제가 도입될 당시의 주요한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그 재정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기능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약에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또 발생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동 책임이야 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법률로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와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한테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면 이건 중앙정부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2010년도의 맥락은 바로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될 때 참여예산제만 도입된 게 아니고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평가 혹은 그 모니터링과 관련된 근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그런 맥락에서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됐던 건데, 이거를 실제 시행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썼죠. 그게 뭐냐면 시민 참여의 방식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법을 바꿔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참여예산제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데의 사업들을 발굴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도입 취지와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운영 취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참여예산제를 수행을 할 때에는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적어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 운영 과정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에 아프리카에 공적 원조를 할 때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처럼 막 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들이 그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는 최초에 도입된 방식대로 지금까지 막 10년, 20년 이렇게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 바뀌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실제 당시 지방제적법이 바뀔 때 이 신문 보도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자체 재정위기 해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제가 포함이 되어 있던 지방재정법의 개정 목적이 뭐냐면 지자체 재정위기 해법안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참여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재정 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맥락은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참여예산제를 둘러싼 갈등들도 존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소위 지방의회하고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의회의 권한인데 이걸 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냐, 이거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돈이 됐습니다. 뭐냐면 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참여예산 사업도요, 예산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삭감되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권한의 배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참여예산제가 그럼 기존의 대의민주주의하고 상충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위에 서 있고 그것의 일정 정도의 한계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참여예산제조차도 전체 무슨 권한을 다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도입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뀌었냐면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참여의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산 편성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등이라고 해갖고 예산 과정 전체로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정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결산, 집행, 평가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참여하는 대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구와 관련된 그 규정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기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회가 단순히 임의기구가 아니라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기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기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그 참여하는 그 순간만큼은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격을 지니게 되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법률에서 이 참여 기구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참여 대상을 확대한 것은 동시에 권한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증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구와 관련된 기능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이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되는 의견서의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혹은 이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 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법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참여예산제도가 바뀌게 되는 이제 주요 맥락이나 상황들을 한번 볼 건데, 국민참여예산제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올해로 이제 3년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방정부 수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를 했는데, 이것이 다소 보완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의 성과들이 축적이 된 거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축적이 된 거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참여예산제 수준으로 됐어요. 이를테면 공모 방식으로 한 거죠. 이 사업, 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막 받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엔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냐면 문제 해결형으로 바뀝니다. 이를테면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주제가 이를테면 청년 실업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청년 실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으니, 이 문제를 국민참여예산제의 과제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혹은 전문가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반영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 같은 경우는 한 3차례 정도의 큰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최초에는 사업 제안 과정에 좀 힘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컨설팅도 들어가고 사업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사업 심사 과정에서의 수기 공론 절차를 강화한달지 뭐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딱 하나예요. 사업 심사 과정에 사업을 실제 집행할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하는 수준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어차피 사업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잘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부서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제안서를 그대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OX 뭐 이런 방식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업 제안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혹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좀 더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실제로 서울시 참여예산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대구시 참여예산 과정에서도 분과위원회 심사 과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전체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관련된 고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차원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는 이제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실제 도정 참여형과 그 다음에 도와 시, 군의 연계 협력형 사업, 이런 방식의 분화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경기도 참여예산의 예산학교도 거의 유사하게 도 차원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이 도에 속해 있는 시, 군이 참여예산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원해 주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제도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왜 다 다르죠? 왜 이 운영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제도를 지역에 맞춤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도들이요, 애초에 2010년, 2011년도에 만들어질 때 모양 그대로 있는 제도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바뀌어온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타진을 해온 겁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의 참여예산제는 똑같아지는 것,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한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 시기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더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도들의 다양화 혹은 다양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참여예산제를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어디냐? 예, 광주광역시 북구거든요. 여기는 되게 재밌는 그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부서별로 예산 요구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재정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예산 총괄 부서에서 기준을 쭉 만들어서 모든 사업 부서에 뿌려요. 이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쓸 사업들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는 이런 사업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사업 요구서를 만들고 그거를 예산 총괄 부서에서 전체 수익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정돈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요 가장 최초의 부서별 사업 요구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놓고 보면 부처별 예산 요구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거의 초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왕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궁금증 혹은 불만 혹은 오해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든 예산이지만 실제 그게 예산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일종의 검토 과정으로 이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쉽게도 예산 요구서를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개하자라고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데 적어도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 사업 예산 요구서가 공개된 이후에 무슨 문제가, 그러니까 재정사고가 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의지 문제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사회와 행정이 어떤 방식의 합의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충청남도의 서천군에서는 군민평가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참여예산제하고 별도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년도에 편성될 예산 내용 중에서 신규 사업들을 군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거는 그 해당 군의 군수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 사업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와,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군수가 굉장히 개혁적이거나 내지 이런 사람이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딱히 사업 성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의 그 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는 군수가 원하는 사업이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평가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억지로 해봤자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국민평가단을 실제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7년 그 당시에는 소위 성과평가를 하는 사업 중에서 실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참여해서 그 성과평가를 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예.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왜 뭐 다른 지역의 참여예산 제도는 이런 것도 한데 저런 것도 한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의 참여예산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고 거기서 부족하다면 이것들을 언제쯤 바꾸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한 가지 강조를 드리면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서 조례로만 놓고 보면은 전국 최고인 조례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부터 지역회의의 모든 내용 이거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는 그 조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작동이 되지 않냐? 지역 역량이 그 조례를 못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제도를 필요로 하거나 참여하는 지역의 역량 자체가 떨어지면요,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게 만들어져도 이 제도는 별로 쓸모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지와 그러니까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동네에선 이 정도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